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65쪽 펴주시고요. 265쪽이 이제 주택법에서 그 사업 절차 나오는 것이죠. 사업 절차라면 이제 건축 허가 절차처럼 일단 그 틀을 좀 생각하시고 항상 잡으셔야 되는. 그래서 먼저 대지를 확보하고요. 대지를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수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 감리를 통해서 완공이 되면은 완공된 건축물은 이제 사용 검사를 받고 나서 사용하는, 그래서 건축 절차랑 아주 흡사하죠. 특히 이제 사업 승인한 용어가 완전히 틀리고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권자가 주로 절차를 담당했다라면은 주택법에서는 이 사업 승인권자가 이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은 승인권자가 주로 한다, 이런 느낌으로 행정청은 정리를 하시고, 예를 들어 사업 승인 승인권자가 내줍니다. 착수 신고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감리자 지정마저도 승인권자가 지정한다는 것은 건축법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주에 해당되는 것을 주택부서는 사업주체라고 하죠. 사업주체가 시공자 선정은 합니다만 감리자 지정은 안 하고 승인권자가 지정한다는 게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허가권자라면은 여기는 큰 사업이니까 사업 주체를 못 믿어서 원칙이 승인권자가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좀 약간 다른 거. 그리고 이렇게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까지는 사업 승인권자가 관련돼 있지만 사용 검사는 검사 맞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아니고 승인권자보다 작은 기초지자체장인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검사 받는 것도 특이하니까 기억을 하시고, 국장으로부터 사업 승인 받은 경우는 국장이 있습니다만 요거만 또 승인권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 사업 승인권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장 중에서는 대지 면적 크기에 따라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만 이상이라면 10만 미만 작으면은 마침 이제 관리계획 이반권자 결정권자 구조랑 비슷하거든요. 관리계획 이반권자가 우리 특광시장 구조였죠, 원칙이. 그러면 여기도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지자치도 시장 군수가 10만 이상이라면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랑 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같은 구조가 돼서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은 여기서만 차이가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시도에서 시가 얘기하는 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을 얘기하죠. 자치도지사는 도지사 수가 포함되어 있고, 대도시시장은 시장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업승인권자는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련 없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대도시, 즉 대도시 이상에서는 그 사람이 다 하는 결과 아닙니까? 단 여기서만 보통 대도시가 아닌 시장의 수가 승인을 내주느냐, 도지사가 내주느냐,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이에요. 우리 관리계획도 시장의 수가 위반한 것을 도지사가 결정해주는 그것만 있지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만 시험에 들러왔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승인을 내주는 경우 요거를 중요하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요 국장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죠. 세 가지가. 국장이 하는 경우는 일단 국가랑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가 할 때입니다. 이거는 규모에 상관없이 쓰니까 시간 많이 걸리면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모에 상관없이 국장에게 받으면 편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자체 공공 중에서도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여기 빠지는 게 지자체나 지방공사라면은 지방에 머물러 지방에서만 사업하니까 지자체장애가 받는 게 편하겠죠. 그죠? 오히려 불편합니다. 국장애가 받으라면. 그래서 국가랑 토지주택공사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사람. 또 하나는 어느 사업인지 상관없이 대규모 사업과 관련돼 있어요. 330만 대규모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 등을 한다. 그러면은 큰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국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의 어떤 그 긴급한 경우는 항상 예외 인정하지 않습니까? 긴급한 경우랑 아니면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하다,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때는 국장이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항상 우리 주택법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하더라도 공공에 해당하는 사람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여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라면은 공공 중에서도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면 돼요. 엄밀하게는 그 자산관리회사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 하나고 있는데, 하여튼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라면 공공처럼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면 되고, 이제 국장이 하는 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핵심만 좀 그리고 여기서도 사업승인 대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본이 어느 때 어느 정도 사업할 때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단독주택이라면 30호 이상이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 두 가지, 50호 이상부터 받는 혜택 두 가지가 한옥 설치장려 한옥과 공공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하는 거, 그게 이제 혜택을 주려고 50호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이라면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 승인, 나머지 리모델링 허가 아닙니까? 그리고 50세대 이상부터 하는 예외가 역시 두 가지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면적 30 이상, 웬만한 거 다 들어간다. 이런 조그만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 중에서 원룸형은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50세대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정비사업 중에서 반쪽짜리 사업을 전제로 하는 두 정비사업. 반쪽짜리 사업을 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원래 반쪽으로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는 반쪽짜리 하는 것만 해당이 되죠. 개선사업 관리사업에서 반쪽으로 할 때는 시행자가 주택을 손대지 않고 주택을 소유자가 스스로 한다 그랬죠. 스스로 하는 것은 정비사업이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50세대 이상일 때 주택법, 그렇지 않은 경우 건축법이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그렇게 구별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한 상태에서. 자, 그럼 이제 13번에 주택법상 사업 승인 대상으로 옳지 않은 표현을 했는데,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닌 거. 자,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사업이면 원칙이 30호죠. 50호 이상의 한옥, 단독주택 한옥이라면 50호 이상. 3번에 30세대 이상의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사업이다.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건설 파트 30세대 이상 원칙. 4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50세대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50세대 이상의 사업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형,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인기 있었던 원룸형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30세대 이상부터 사업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주거환경 관리구역에서 건설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거환경 관리구역과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50세대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4번만 틀렸고요. 자, 우리 14번은 주택보상 사업 승인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제가 아까 틀 잡았던 대로 특별시에서는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결국 특별시장이 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역시 광역시장이, 도에서는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 아니죠. 도에서는 10만 이상일 때는 도지사가, 10만 미만이면 시장수가 되니까 이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없이 그 사람이, 대도시, 그 대도시 시장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15번. 오히려 이걸 그런데 많이 물었죠. 15번이 주택법상 사업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국장이 되는 사유이다? 아닌 거. 자, 국가랑 토지주택공사 간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2번 지자체 지방공사, 이게 정답이 되죠. 지자체 지방공사는 오히려 지자체장에게 받는 게 편합니다. 그죠? 이게 아니고. 3번이 대규모 사업인 330만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할 때 택지개발 사업이든 도시개발 사업이든 둘 중에 하나, 330만 이상. 4번이 지역 균형 개발이나 광역지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조정이 필요하니까 지자체장이 하기에는 맞지가 않죠. 5번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사업할 때입니다. 지자체라면 공공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50%를 초과해 출자했으니까 공공처럼 봐주시라고 했던.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공공 중에서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16번 문제는 괄호 속에 알맞은 것은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앞에서 공구별 사업은 최소 2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은 건설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공구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단지라면은 최소 600세대 이상은 되어야 최소 2로 나누고 각각 300세대 이상 건설하게 돼. 최소 규모가 600세대가 되는 겁니다. 공구별로 분할하여 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요. 이거 한번 나왔던 것이고 그대로입니다. 자, 17번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택에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 매도 청구권 얘기를 해보면, 매도 청구권은 지금 이 절차에서만 2군데 매도 청구권이 나옵니다. 자, 하나는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가 있고요. 하나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있어요.
자, 우리 건축법에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데 우리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 공공은 믿어주니까 공공사업체가 한다. 아니면은 100% 사용권을 전제로 해서 소유권 없이도 가능하지만 특히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라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한 정도의 사업이라면 100% 사용권은 힘들지 않느냐? 80% 이상 사용권만 가지고 일단 사업 승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80% 이상 사용권 갖고 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는 아직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다 확보를 해야 전체 대에서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안 팔려고 할 때니까 시가 매도 청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 승인은 매도 청구인데 그 80% 이상 가지고서 일단 받은 상태에서 다시 둘로 나누고 있어요. 95%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95% 이상이라면 5%이면 아주 작은 사람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전업체는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95% 이상이 아니다. 즉 80에서 95 사이라면 10년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만 매도 청구하세요. 그러니까 10년 장기 소유자는 장기 소유자가 안 팔면 사업 못하는 겁니다. 그거 시가 매도 청구, 다 시가는 똑같다 그랬고요. 자, 이것도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이제 이따 나올 텐데 일단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입주를 시키겠죠. 입주를 시켰는데 사용검사 이후에 어떤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등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해갔다. 이걸 실소유자라고 합니다. 사업주체가 남의 땅을 잘못 분양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실소유자가 찾아갔다라면은 입주한 사람은 대지의 몇 프로 이렇게 지분대로 가지게 되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찾아간 부분만큼 손실이 생겼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이게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인데 이때도 그 매도 청구를 함부로 인정하면 안 돼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가 매도 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역시 아까 사업 승인 매도 청구 요건과 좀 비슷합니다. 그 실소유자가 회복한 소유권을 회복해간 땅이 전체 대지의 5% 미만 작을 때만 아까 우리 95% 이상이면은 모든 재개 매도 청구할 수 있듯이 그 5% 미만 아주 작은 땅 때문에 입주한 사람들이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5% 미만 작을 때고 이때도 그 매도 청구 의사 표시가 그 실소유자에게 그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때로부터 2년 내 송달이 돼야 돼요. 너무 오랜 기간 지난 동안에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은 매도 청구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고 제가 건축법 주택으로서는 대부분 2년이라고 일단 해두시고 그 날짜를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되겠습니다. 이때 뭐 대표자 선정해서 소송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 해당 파트에서 그냥 보시고 핵심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17번에 최근 문제죠.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주 측에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다.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돼야 되죠. 토지나 건축물이 다 매도 청구 대상이 돼야 그거를 흡수를 해서 전체 대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번에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 청구 대상에 대한 대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라. 우리 매도 청구라는 무서운 칼을 빼들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될 때 하게 돼 있는데 3개월간 협의를 해줘야 돼. 최소 3개월간. 그래서 매도 청구 전 60일이 아니고 3개월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얼마나 협의를 해야 되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은 거 찾는 문제에서는 이거를 틀리게 내서 그냥 정답 아닌 걸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3번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에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 제가 95% 이상은 모든 자에게 할 수 있고 아니면 10년 장기소를 제외한 자라고 했죠? 그러면 9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면 95% 이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니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게 틀렸죠. 10년 장기소를 제외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니면 앞에 90%를 95% 이상으로 바꾸시든지. 그 다음에 4번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에 8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럼 80%짜리면 95% 이상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 지구단위 기업 결정고 실 10년 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게 된 자, 즉 10년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고 10년 장기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없다니까 맞는 거죠. 10년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없다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유명한 얘기로 여러 번 물었던 거예요. 매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여러분, 지금 요거는 사업 승인 대상이니까 주택 건설 사업을 전제로 하는 건데 보통의 리모델링이면 건설 공급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허가 파트에서 가보시면은 거기서는 조합이 한다 그러면은 일정한 결의를 100%가 아니고 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단지 전체 구분적 일권의 75% 이상 결의와 동별로는 50%고요.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은 동의 구분적 일권의 75% 이상 결의를 가지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결의에 즉 반대한 사람, 이 사람의 물건도 확보를 해야 전체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원리는 똑같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팔려고 하니까 역시 시가 매도 청구를 통해서 리모델링 조합에게 매도 청구를 인정해야 전체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도 청구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18번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의 착수와 승인.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이 시험에 필요한 거 꼭 잘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 사업 승인 후 착수 기한이 5년이에요. 사업 승인 후 착수 기한은 5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세요. 아주 이거 좋은 거니까. 우리 건축에 대한 일반법인 건축법과 건축에 대한 특별법이 주택법 아닙니까? 이 건축에 대한 두 법인 건축법, 주택법을 전제로 해서 몇 년 나오는 건 대부분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2년. 몇 년이라고 얘기해서 몇십 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20년짜리, 30년짜리, 40년짜리도 각각 있습니다. 그런 몇십 년이 아니고 몇 년 나오는 것은 대부분 2년으로 보시면 굉장히 다른 거 외우지 않아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2년은 그렇지 않은 예외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단 1년짜리와 135, 3년짜리, 5년짜리 요거 따로 기억하시되. 자,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고서 2년 내 착수하라. 건축 신고 후 1년 착수다. 건축법에서 원래 착수하는 것은 건축 허가 받고 착수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칙이니까 보통 2년이 들어간다고 보시고, 물론 건축 허가 착수가 공장은 3년이라고 배웠어요. 예외적으로. 그죠? 보통이 2년 내 착수인데 2년 내 착수 안 하면 이제 허가 취소해야 되잖아요. 건축 허가가 2년이라면 건축 신고는 가벼운 건축물이니까 건축 신고 후 착수 기한은 가벼운 것이니까 1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유명한 건축 신고 후 착수 기간이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온 1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1년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고 후 착수가 1년이라면 여기서 주택법에서는 큰 아까 30대 큰 사업을 다루죠. 그러니까 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 승인 후 착수 기한이 긴 5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큰 사업이니까 우리 건축 허가 착수가 보통 2년이라면 좀 더 간단한 신고 대상은 1년. 큰 건축물인 사업 승인 후 착수하는 것은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3년짜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가설 건축물 그 허가든 신고든 가설 건축의 존치 기간이 기본적인 3년이고 요것은 이제 각각 1년, 3년, 5년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우리 1년짜리는 여기서 이거 많이 나왔지만 더 따진다라면은 우리 빈집 정비에서 빈집으로 보는 것이 1년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때가 1년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1년을 따지면 주택법에서 좀 이따가 주택법상 그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돼 있으면 국장이 요거 1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투기과열지구의 유지 1년은 저 앞에 써놨으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할지 말지 재검토하는 기간이 1년이다. 이 세 가지만 1년입니다. 그리고 3년짜리가 가설부지 존치기간이 대표적이지만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이 3년이 최대치예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 5년짜리가 사업승인을 착수가 제일 유명한데 이것도 굳이 하나 따지면 특별건축구역에서 5년 내 착수 안 하면 뭐 해지할 수 있다 해서 나오는데 특별건축구역 자체를 조금 잘 취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알아주시면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1년짜리 3가지, 3년짜리 2가지, 5년짜리 하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나오는 건 몇 년은 다 2년이다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몇 년 중에서 건축과 주택법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요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사업승인을 착수 기한이 5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승인받고 착수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주택법에서는 단지를 전체를 한꺼번에 할 때랑 공고별로 나눠서 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할 때가 전체에 대해서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 내 착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공고를 나눠서 하게 되면은 최초 시행하는 공고가 있고 나중에 하는 기타 공고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최초 공고를 승인받은 때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요것이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가 승인받은 때로 5년, 요거는 최초 공고만 승인받은 때로 5년이 되는 것이고 기타 공고라면 승인받은 때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최초 착공 신고일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착공 신고를 이때로부터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2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승인받은 때부터 하는 것만 5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기타 공고는 승인이 아니고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하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2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건축허가나 신고에서도 그 기한 내 착수를 안 하면 신고 이력 상실 허가 취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승인의 사업 승인의 취소도 사업 승인 받고 나서 5년 내 착수할 것을 착수를 안 했다. 그러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에 들어가지만 주의할 것은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승인받은 대로 이미 착수를 했잖아요. 여기는 요때로부터 2년 내 안 했다 하는 것은 요거는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예요. 승인받은 뜻도 하는 이 착수를 안 했을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 얘기죠. 그리고 참고로 건축허가 착수든 신고 착수든 사업 승인 후 착수든 이 사업 착수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다 연장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18번에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 내 공사 시작. 이게 일반적인 5년 착수죠. 그럼 이번에 공고별로 분할해서 만약에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이것이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3번에 공고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 그럼 기타 공고잖아. 기타 공고니까 승인받은 때가 아니고 단지의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계산하는 것도 정확히 보시고 2년이 되는 겁니다. 2년 내에 시작하라. 4번의 사업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한을 연장은 다 1년이죠. 5번의 사업승인권자는 위 3회 규정, 3회 규정, 기타 공고에서 할 때죠. 3회 규정에 따라 사업체가 착수기한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는 취소 못하는 사유고 아까 승인받아도 착수를 안 했을 때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고 자 19번에 주택법 규정상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주택건설사업 감리. 여러분 여기 감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체를 못 믿어서 행정청의 승인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예외를 구별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역시 사업체 못 믿어서 승인권자가 나섰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주체라면 항상 믿어주니까 그때는 승인권자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공공 속에는 아까 공공의 50%를 초과한 부동산 투자에서 포함되어 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혜택이에요.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세대수를 제한하되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짓더라도 건축법상 간단한 주택법 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한 건축부상 감리를 받으면 된다. 그쪽이 사람은 스스로 사업체가 지정하는 것이 되죠. 그 두 가지.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뭐 누구를 지정하는지 이런 것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주택부상 감리자는 사업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어수구청의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을 때 지정하라. 원칙이죠.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부상 사업 승인으로 건설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 중에 하나죠. 건축법상 감리를 받으면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는다. 자, 2번 틀렸고 3번의 주택건설사 감리자는 300세대 이상의 경우는 건설기술 용역 업자를 지정하라. 뭐 300세대 이상이 몰라도 돼 그런데
거기서 5번처럼 뭐 감리자나 30세 미만의 경우는 업무 신고를 한 개인과 용역업자, 30세 이상일 때는 개인은 안 되고 용역업자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런 건 뭐 평상시에 잘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알아두면 좋지만, 그죠? 하여튼 누가 지정하는지 구별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4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라면 승인권자가 감리를 지정하지 않는다. 공공이니까 사업주가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10번의 주택법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여기 사용검사네요. 자, 공사 다 끝나고 받는 원칙적인 사용검사.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럼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원래 사용검사는 전체 단지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게 사용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지문처럼 사업 승인 조건을 예를 들어 걸었는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은 동별로도 정식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 동별로는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쓰고자 하는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승인 조건이 미이행되면 정식 사용 검사를 동별로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을 걸어놨는데 전체는 완료됐는데 어느 동은 조건이 이행됐고 어느 동은 조건이 이행이 안 됐다면 동별로도 검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리고 있다. 2번에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다. 사업주체가 원래 완공하고 나서 신청해서 받는 건데 사업주가 파산을 해서 할 수 없다. 그럼 완공 못하지 않았습니까? 파산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시공보증자가 있으면 이제 보증자가 나머지 건설을 시공하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증자도 없대. 보증자도 없다라면 마지막에는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입주자들이죠. 그래서 입주예정자 대표회를 구성해서 입주예정자 대표회가 시공자를 정하여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도 맞고요. 3번에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공구별로. 원래 그러려고 공구별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4번에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내 하라. 건축법에서는 7일 내 검사. 여기는 좀 더 큰 사업이니까 15일 내 검사를 하라. 5번에 공동주택의 동별로 공사가 동별로 완료되고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있다. 자, 우리 임시 사용 승인은 완료된 부분을 먼저 쓰고자 할 테니까 공동주택은 동별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대상주택이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다라면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래 동별로 신청하지만 동중에서도 세대별로 먼저 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1번 주택법상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단지 전체의 일부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 회복과 관련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게 바로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아까 매도 청구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1번에 해당 토지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의 10% 미만, 5% 미만일 때, 5% 미만 아주 작은 땅 때문에 전체가 괴로워할 때죠. 5% 미만입니다. 5% 이상만 되더라도 매도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여기 이제 입주자들은 뭐 따로 돈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든지 해야 되겠죠. 자, 5% 미만일 때 10% 미만이 틀렸고요. 매도 청구 이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때로부터 2년 내 실소유자 소환. 이거는 맞아요. 2년은 앞이 틀렸어요. 뒤는 맞아요. 제가 아까 135 아니고 다 2년. 이거 135 아니잖아. 2년. 이번에 주택의 소유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죠. 대표자 선정해서 이 경우 대표자는 단지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 4분의 3 동의라도 선정한다. 맞고요. 3번에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대표자가 제기했지만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해당 토지를 시가 매도 청구. 우리 공포에 나온 모든 매도 청구는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시가 매도 청구, 감정가 공시시가 말고 시가 매도 청구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당연히 사업주가 잘못 분양한 일이니까 거기 들어간 비용의 전부를 다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22번에 주택법상 주택건설 용지의 확보 및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했는데
주택법에서는 이제 그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지 확보와 관련된 몇몇 특례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1번에 국민주택 규모주택 비율을 40%라는 주택의 건설을 해서 국공유지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나 지자체는 해당 토지 국유지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공정성을 위해서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게 맞지만 일정한 자에는 우선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혜택인데요. 우선권은 두 가지 경우에 받을 수가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주택 85 이하짜리를 많이 안 짓던 시절에 이거 짓게 하려고 나온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짜리를 전체의 50% 이상 지을 사람. 지금 여기는 40%라서 안 되는 거. 50% 이상 짓는 거. 아니면 조합주택 지을 사람이 요구할 때예요. 조합주택을 짓는다면 집 없는 그 내 집 마련해서 그 지역 직장 조합주택 짓는 거 아닙니까? 서민들을 위한 그런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 우선 매각이 가능합니다. 국유지, 공유지는. 그리고 그게 지금 설명드렸는데 이번 얘기랑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조합주택의 건설을 해서 국공유지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는 국가지자체는 해당 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게 맞죠. 그래서 1, 2번이 이제 우선 매각과 관련된 사유인데 1번은 40%라서 안 되는 것이고 3번 이때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 국가지자체는 임대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2년 내에 안 할 때 2년 내에 역시 2년 몇 년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 135 아닌 거 다 2년 2년 내에 안 한다면 왜 사가지고 갔느냐 그러면 임대계약 취소해야 되고 만약에 우선 매수를 했다면 환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해야 돼요. 2년 내에 안 할 때. 그 다음에 4번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의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양도기간 조성원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조치로서 그 채비지 우선 매각권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우리 할 때 시행자가 채비지 가지는 것을 그 대신 채비지 우선 매각을 요구할 때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사업주체라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돼요. 그런데 반드시 국민주택 용지로 쓰고자 할 때만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우선 매각을 할 때는 그 시행자는 자기가 가진 채비지의 총 50%, 2분의 1까지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데요. 우선 매각할 때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봐서는 안 돼. 조금 그냥 손해는 봐라. 그래서 원칙이 감정가격이고요. 예외적으로 아주 임대주택 건설 등 아주 서민들을 위하는 경우만 조성원가. 조성원가가 조성된 원가는 훨씬 싸잖아. 감정가보다는. 그렇게 원칙이 감정가,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등이 조성원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냥 조성원가로 원칙으로 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감정가가 원칙이고 예외가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아까 있다를 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맞는 것은 2번 맞는 것이고 23번 보시면 주택법상 수용 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등록사업자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민간사업주체라 수용 사용은 못해요. 자, 우리 수용 사용은 지금까지 이게 주택부산 수용의 네 번째 나오는 것이고 공법 전체에서 수용 사용권은 4군데서만 인정하거든요. 그 3가지는 앞에서 배웠던 도시군계획사업 3가지예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부산 개발사업, 정부산 정비사업에서 이 도시계획 사업 자체가 일종의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3가지 도시계획 사업에 속하는 경우는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시행자라면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로 공공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주택법인데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자체로 공공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로 공공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앞에 3 사업의 수용 사용과 달리 공공사업주체만 가능하고 그것도 국민주택건설과 관련해서만 아주 요건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수용사용 중에서는. 다른 수용사용은 민간시행자도 그러나 주택부산 수용사용은 민간에는 못하고 공공사업체만 그것도 국민주택건설과 관련해 이 2가지를 다 같이 돼. 여긴 국민주택건설은 좋은데 등록사업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수용사용 못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이게 특징이에요. 주택법에서를 수용사용할 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 재결세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똑같으니까요. 이거 누가 언제 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해간 대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규정.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만. 3번에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경우에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토법을 준용하는 것 모든 수용소는 똑같지 않습니까? 4번에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각각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는 각각의 법에서 사업시행권을 딸 때 주택법이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사업시행권 따죠? 그럼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똑같잖아요. 개발법이 특이하다 그랬죠. 그죠? 이 부분은 5번의 재결 신청은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1년이 아니고 사업기간 내에 재결 신청하는 건 뭐 똑같은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만 틀렸고요. 24번. 다음은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인증 옳지 않은 것은 주택상환사채가 회사채인데요. 민영주택 지을 사람이 돈 없을 때 사채를 발행해서 쓴 다음에 그 돈 갖고 주택을 지어서 주택으로 나중에 채권자에게 갚아주는, 그래서 말 그대로 주택상환사채입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나던 채권이에요. 옳지 않은 거 됐는데 1번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만 주택으로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만이지만 맞습니다. 이게 민영주택 재원이라고 했잖아요. 돈 없는 민영주택 지을 사람이. 그러면 공공과 민간주택 하나씩 생각하시면 돼. 이것도 꼭 생각을 잘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틀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요게 공공사업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LH 아파트 많이 아시죠? LH 아파트 85초과가 민영주택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공사업체는 사실상 거의 민영주택 공급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발행권을 주고 있고요. 등록사업자, 민간에서는 등록사업자만. 예를 들어 주택조합이 발행할 때 틀려요. 예를 들어 주택조합이라면 우리 앞에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는 따로 등록 안 해도 되고, 공동할 때는 전문가인 등록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긴다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하니까 등록사업자에게 권한을 주면 돼요. 거기 중심으로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택조합 다른 민간인이 등록자가 공동으로 하지 않고 혼자 한다라면, 단독으로 한다라면 그때는 민간에서 꼭 등록을 해야, 등록사업자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간은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자 자체가 되어야만 되고,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자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어느 경우나 등록사업자가 인정하면 충분해지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은 못해요. 그런데 이거 맞고 2번의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자, 우리 채권 4가지 중에서 이게 마지막 채권인데, 주택상환채랑 비슷한 것이 개발법에 나오는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개발법상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아닙니까? 토지나 건축물 큰 하나값, 여기는 건축물에서 주택 하나값이잖아. 이런 큰 채권은 공통점이 큰 채권이니까 괜히 민간인이 발행했다가 책임 못 질까 봐 민간인이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한다. 그리고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김영증권으로 발행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큰 채권인데 소유자의 이름이 표시가 돼야지. 김영증권. 그리고 발행기획 작성해서 승인받는 것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둘이. 그래서 2번 등록사업자가 민간인이죠.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3번에 주택상환채는 김영증권으로 발행해요. 소유자 이름이 표시된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뒤가 틀렸습니다. 자, 우리 김영증권의 양도 방식은 토지상환채권이랑 똑같거든요. 채권 원부에 소유자 이름이 기명돼 있으니까 명의를 변경하려면, 여기라면 사채니까 사채 원부에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야 명의는 바뀌는 겁니다. 채권 자체 기록을 안 했으나 기재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명의는 넘어갔지만 변경은 됐지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에요.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게 아니고 사채 원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채권에 기재를 하면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니까. 그래서 3번 틀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건 다루지 않았지만 주택상환사채가 토지상환채권과 구별되는 게 유일하게 양도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택상환사채는 주택받는 유일한 채권이고, 이 주택공급지수 교란금지에서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는 금지되어 있죠. 거기에 유일하게 걸리기 때문에 양도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도가 허용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면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할 수 있는 거 부득이한 사람 비슷하고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4번의 주택상환사채의 상한기한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아까 그 3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3년 초과할 수 없다는데 이 경우 상환기간은 특이하게도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상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보통 이제 주택을 직접 지어서 이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아니죠. 공급 계약 체결까지만 되면 상환됐다고 보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계약 체결만 3년 지나기 전에 하면 됩니다. 5번에 등록업체 등록이 말소돼도 그가 발행한 주택 상환세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한 사람이 책임집니까?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하시고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자, 이제 공급 파트 들어가서 우리 주택의 공급 파트에서는 공인중개사 주로 하는 일단 공급 파트에서는 공인중개사 업무랑 제일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 얘기, 우리 분양가 상한제 법에서 정하는 분양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하로 공급하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라고 해서 우리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예정자를 해야 할 수 있는 저당권 등을 함부로 설정하는 것을 못하게 일정에다 못하게 제한하는 이건 이제 사업주체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자로 선정된 지위 등, 즉 우리가 속칭 분양권이라서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전매 제한하는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공급소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급소 교란 금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얘기가 다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공급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설명 들어갈 텐데 자, 하나하나 보시죠. 1번에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에 등록사업자가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의수 중에 승인하다. 자, 우리 입주자 모집할 때는 모집해도 되는지 시장의수 구청장에 간단하게 승인받아는 게 이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복리시설의 입주자라면은 복리시설은 상가, 주택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집할 때는 신고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승인이나 신고도 공공에겐 적용이 안 돼요. 공공사업주는 믿어주기 때문에 승인 신고 없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게 공공사업주체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번은 등록사업주가 보통 민간인이죠? 시장의수 중에 승인받는 거 맞습니다. 2번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의수 중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죠?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는다가 맞는 겁니다. 3번에 민간사업주체가 복리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수구청장에 승인받아야 된다. 복리설의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예요. 신고, 승인하는 신고 간단하게. 4번에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해서 그럼 공구처럼 봐주라고 했으니까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가 맞는 겁니다. 5번의 사업체는 국가요금자나 장애인에게는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하시는 특별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했는데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는 기본적인 틀이 일단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기본적인 그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라면 일반 공급하는 공동택 중에서도 공공택지에서 짓는 건 다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택지에서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받아. 단지 민간택지에서는 따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민간택지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 없으면 안 받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 안 되는 세 가지 예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일 큰 혜택 그 다음에 경제적위원회에서 안 받기로 의결한 경우가 있고요. 관광특구에서는 큰 공동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야 멋지게 관광특구로 개발이 되니까 50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초고층 높이죠.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주택법에서는 상가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 층별로 3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이거 안 받는 예로서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틀린 거 됐는데 1번에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은 주택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하라. 정확합니다. 공공택지니까요. 2번에 사업주가 공공택지 외의택지 이걸 민간택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공공택지 외의택지라고. 여기서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은 언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언제나 받지 않는다. 언제나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원칙적으로 안 받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면 적용을 예외적으로 받으니까 언제나가 틀린 겁니다. 3번에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택지비는 우리 택지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 공공택지에서는 그 공급한 실제 주체가 공급한 공급가를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택지에서 짓는 사람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공급 가격에 관련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민간택지에서 할 때가 4번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자체가 민간택지에서 적용받게 하려고 지정된 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민간택지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때는 민간인들이 그전에 불만이 많았던 게 실제 매입한가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지금 여기처럼 감정평가에게 일정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매입가를 일정 범위 내에서만 작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민간택지를 짓는 사람들이 이게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이게 공공택지와 3번과 4번의 차이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민간택지는 많이 벗어났으니까 적용지역이 아닌 한 5번의 건축비란 실제 들어간 건축비가 아니고 역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일정 비용을 가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아지는 겁니다. 이 둘을 합친 게 분양가가 되겠고요. 자, 넘겨보시면 3번에 다음 중 사업주체가 주택보수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드릴 주택은 어느 곳이냐? 도시형 생활주택 안 받습니다. 혜택.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조합주택. 여러분 제가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에게 공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일반 공급뿐이 아니죠. 이렇게 조합원에게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국가요금제에 특별 공급한다, 단체 공급한다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고 아니고 3번에 경제자유구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하면 안 합니다. 4번이 관광특구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층수가 40층인 공동주택. 자, 우리 관광특구에서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한테 적용을 안 한다 그랬죠? 이거는 40층이니까 50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답이고. 그리고 관광특구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높이가 180m인 공동주택은 150m 이상에 속하니까 안 받는 것에 들어가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1번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즉 민간택지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하려고 지정 정확합니다. 2번에 국장이 미리 시도사 의견 듣고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한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옛날에 아예 폐지하려고 하다가 야당 반대 때문에 이걸 그대로 유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신 국장이 지정하라. 그리고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놔서 사실상 지정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이 아랫사람이 의견만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하게 돼 있어요. 국장만이 지정을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데 지금까지 지정을 안 했던 건데 현 정부 들어서는 이제 9월부터 이 요건이 바로 3, 4, 5번인데 이 요건이 너무 세다. 그래서 사실상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 요건을 영 개정을 통해서 완화를 해서 주로 강남 쪽에 그 높은 분양가를 잡으려고 요거를 이제 완화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중순에 그 영의 개정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9월 중순까지 좀 개정되는 걸 좀 봐서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개정이 되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뀌더라도 이걸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려고 하느냐. 일단 이건 이 점에서 하고 바뀌어지는 건 바뀌어봐야 합니다. 그때 가서 바뀌면은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3번에 일단 2번까지 맞고 3번은 직전 3개월간의 아파트 이렇게 다 지정 기준 중에서 다 3개월 동안이에요. 아파트만 가지고 따지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에 10% 이상인 지역이 지정하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3개월 동안 10% 이상이면 10% 이상. 3번 틀렸고 4번에 3개월간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2배 이상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요. 5번에 직전 3개월간 아파트 평균 청약 기준율이 20대를 초과한 매매가 상승률만 10% 이상이고 나머지 2배, 20대 1 다 이자랑 관련돼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